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박순자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싸지만 피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죠. 발치에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깨진 소주병 목 부분이 선혈과 함께 카펫 위에 놓여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남편 김재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순자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며 천장의 형광등이 번져 보입니다. 귓가엔 남편의 취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깨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핏자국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 이번엔 정말 죽는구나. 온몸이 얼어붙는 그 순간 62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과연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가을 27살 박순자는 중매로 만난 30살 김재철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순자는 예식장에서 재철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시어머니는 첫날 밤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순자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라, 여자는 말이야. 남편 뒷바라지가 본분이여. 그걸 명심해야 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결혼 초반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재철은 조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죠. 하지만 결혼 2년차 되던 해 재철은 과장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재철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잔이었지만 점점 그 양이 늘어났죠. 결혼 3년차 되던 여름밤 순자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철은 소주 2병을 비운 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순자가 물을 건네자 재철은 갑자기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승진 못한 게 다 내 탓이라고.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며 순자의 팔뚝에 붉은 자국이 생겼죠.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순자는 아픔을 참으며 재철을 안방으로 부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어요. 순자는 거울 앞에서 멍든 팔뚝을 내려다보며 긴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한 번뿐일 거야. 술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철의 폭력은 점점 빈번해졌고 순자는 2딸을 키우며 그저 참았어요. 딸들이 아빠의 폭력을 보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시간이 흘러 2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결혼해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파트엔 순자와 재철 단둘만 남았어요. 2022년 가을 환갑을 넘긴 순자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재철은 건설회사 과장으로 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죠. 요즘 재철은 거의 매일 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숙취 해소 음료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까?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철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순자는 재빨리 슬리퍼를 가지고 가서 남편 앞에 내밀었죠. 재철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뭘 자꾸 나대는 거야. 순자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도 많이 취했네. 재철은 식탁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쿵! 소리와 함께 위에 올려둔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깨졌죠. 저녁은 왜 안 차려놨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차려놓았어요. 밥상이. 이미 차려둔 저녁 식탁을 가리키는 순자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철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기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순간 제철의 손바닥이 순자의 뺨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순자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어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입안에서 쇠맛이 났죠. 또 시작이구나. 제철은 곧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죠.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순자는 매일같이 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철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맨손으로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집안의 물건들이 그의 분노를 대신하는 무기가 되었죠. 어느 금요일 밤 제철은 평소보다 더 취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순자가 일어서서 인사를 건넸어요. 제철은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가 리모컨을 순자를 향해 내던졌죠. 퍽! 리모컨이 순자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어요. 순자는 비명을 삼키며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제철은 이내 코를 골며 잠들었고 순자는 화장실로 가서 어깨를 확인했어요. 보랏빛 멍이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죠. 일주일 뒤 또다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제철은 식탁 위에 놓인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함을 쳤어요. 이따위 반찬을 저녁이라고 차려놨어? 순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철은 식탁 위 접시를 집어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순자의 팔뚝을 스쳤죠.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와서 파편을 쓸었습니다. 제철은 그런 순자를 힐끗 보더니 다시 소파로 가버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 씨는 50대 중반의 인심 좋은 여자였어요. 순자가 우유를 집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는데 긴팔 옷 사이로 보랏빛 멍이 살짝 보였죠. 박 씨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화들짝 놀라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요.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왔죠. 들켰나? 창피해. 그날 저녁 20년 지기 친구 이미선이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미선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벽에 금간 자국을 발견했어요. 바닥에는 제대로 치우지 못한 도자기 파편이 구석에 남아 있었죠.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미선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긴 팔을 걷어 올리자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드러났어요. 언니, 이건 아니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니면 쉼터라도 가야지. 이미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나 이제 예순이야. 어디를 가겠어. 그리고 이혼하면 애들이 창피해할 거야. 이미선은 순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애들 창피한 게 중요해. 언니 목숨이 중요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한편 제철의 직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제철은 이미 소주 4병째를 비우고 있었어요. 후배 정수는 제철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과장님,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제철은 정수의 말을 손으로 막으며 5번째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철의 술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퇴직이 2년 앞으로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커졌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철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30년 전 그때 승진만 했어도 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순자는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탓이 아닌데 왜 나를 탓하는 거지? 화요일 저녁 제철은 거실 책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걷어찼어요. 책장이 앞으로 쓰러지며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책들이 쏟아지고 책장 위에 놓였던 유리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순자는 재빨리 파편을 치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순자의 손바닥을 그었어요. 아! 피가 손바닥에서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철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순자는 화장실로 가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상처가 꽤 깊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서랍에서 밴드를 꺼내 손바닥에 여러 겹 감았죠. 다음 날 아침 이미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거 꼭 저장해둬. 가정폭력 상담소 번호야. 2-1366. 순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면 뭐가 달라질까? 결국 순자는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만 하고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해 겨울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철은 금요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순자를 밀쳤어요. 순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혔죠. 순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철은 그런 순자를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토요일 아침 제철이 출근한 뒤 순자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옆구리를 만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도착한 순자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정형외과 원장은 50대 남자 의사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왼쪽 갈비뼈에 금이 갔네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원장은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진통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생각했죠. 다음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2023년 1월 어느 토요일,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전 제철이 취해 들어와서 순자를 강하게 밀쳤죠. 순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거실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제철은 순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도 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순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겨우 손으로 끌어당겼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미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이미선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좀 도와줘. 움직일 수가 없어. 이미선의 목소리가 급격히 또렷해졌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이미선은 30분 만에 순자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이미선은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순자를 발견했어요. 이미선은 재빨리 순자 곁으로 달려갔죠. 언니,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미선은 안방문을 힐끗 쳐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인간이 또. 이미선은 조심스럽게 순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이미선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현관까지 걸어 나갔어요. 이미선의 차는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왜 이제야 여기 오게 된 걸까? 응급실에 도착한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접수를 기다렸습니다. 당직 간호사 김현주는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김현주는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옷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허리와 팔뚝에 난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드러났어요. 새로운 멍과 오래된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김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가정폭력을 당하신 건 아니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로. 하지만 이미선이 간호사 곁으로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님, 이 사람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요. 35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김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15분 뒤 한 여성이 응급실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발머리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상담소 소속 상담사 강지혜라고 합니다. 강지혜는 순자 옆 의자에 앉으며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어요. 상담사라니,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건가? 강지혜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많이 힘드시죠?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지혜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정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작년 통계를 보시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전국적으로 112명이에요. 순자는 화면의 숫자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12명. 나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었구나. 강지혜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선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폭력은 절대로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았던 두려움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냥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남편이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은 순자의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강지혜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순자가 진정되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어르신께 필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어요. 쉼터 연락처, 법률 지원 안내,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가면 남편이 더 화낼 텐데요. 강지혜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남편 눈치 보느라 목숨 걸 순 없잖아요. 이미선도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집에서 며칠만 지내다가 내가 돌봐줄게.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내 집까지 찾아올 거야. 나는 그냥 집에 가야 해. 강지혜는 순자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전화 주세요. 밤이든 낮이든 제가 받을게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작은 글씨들을 읽었습니다. 강지혜, 가정폭력 상담소. 순자는 명함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새벽 5시 순자는 응급실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허리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진통제 처방전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미선의 차는 순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겠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차에서 내린 순자는 아파트 현관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겠지.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강지혜 상담사의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언젠가는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을까?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월 둘째 주 금요일, 제철은 회사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년 퇴직하는 선배를 배웅하는 자리였고, 제철은 자신의 퇴직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술을 마셨어요. 1병, 2병, 3병. 제철은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 소주를 들이켰죠. 동료 정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철은 정수의 말을 손으로 막으며 7번째 소주병을 비웠어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제철은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깨어서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벌써 들어오셨네. 제철의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쿵. 제철이 현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제철을 부축하려고 손을 뻗었죠. 여보,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순간 제철이 순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뭔데? 순자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제철은 벽을 짚으며 겨우 일어나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뒤따라가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이 취하셨네. 조심해야겠어. 거실로 들어간 제철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로 가서 숙취 해소 음료와 물을 꺼냈어요. 컵에 물을 따라 제철 앞 탁자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물 드세요. 숙취 음료도 여기 있어요. 제철은 탁자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컵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며 순자의 치마를 적셨죠. 제철이 고함을 쳤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순자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제철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30년. 30년을 일했는데 과장으로 끝나네. 다 내 탓이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제철이 어제 마시다 남긴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제철의 손이 소주병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철은 소주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휙. 소주병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병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순자의 관자놀이를 스쳤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머리를 관통했죠. 소주병은 순자의 뒤쪽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을 때 손에 뭔가 끈적한 것이 묻었어요. 순자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피가 나. 제철은 순자를 보지도 않고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쓰러진 제철은 곧바로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제철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여기 피 흘리며 앉아 있는데 자고 있네. 순자는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와 다시 주저앉았어요.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가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죠. 순자는 손으로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야 해. 순자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거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죠.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가 얼굴 반쪽을 붉게 물들였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죠.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박순자야?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순자는 연락처를 열고 강지의 상담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입력할 수가 없었죠. 3번 만에 겨우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피가 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순자는 세면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고 강지혜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강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르신,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꼭 받으셔야 해요. 이건 증거가 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지혜는 볼 수 없었죠. 네, 알겠어요. 강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어르신이 선택하셔야 해요. 이대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나오실 건지.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떨리는 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통화가 끊어지고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강지혜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자는 119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119를 부르면 남편이 깰 텐데. 그럼 또. 하지만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티슈로 상처를 누르고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다음엔 진짜로 죽을지도 몰라.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어요. 머리야. 순자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붙인 거즈가 모자 밑으로 살짝 보였지만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제철이 식탁에 앉자 순자는 북어국을 내왔죠. 어젯밤 일을 기억이나 할까? 제철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제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철의 눈빛에는 어젯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보였죠. 역시 기억을 못하는구나. 제철은 식사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출장 간다. 저녁은 알아서 먹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3일. 제철은 현관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미선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이미선이 받았습니다. 언니, 어제 괜찮았어? 119 부른 거야?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병원 다녀왔어. 미선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이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연하지. 30분 안에 갈게. 기다려. 통화가 끊어지고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제는 정말 결심해야 할 때인가 봐. 30분 뒤 이미선이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선은 순자의 모자를 살짝 들춰보고 관자놀이의 거즈를 확인했어요. 언니,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나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더는 못 참겠어. 이미선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언니. 우리 지금 상담소 가자. 강 선생님한테 연락해 볼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가정폭력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3층 건물이었어요. 강지의 상담사는 2층 상담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죠. 어르신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앉으세요. 상담실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연한 노란색 벽지와 부드러운 소파, 창가에 놓인 화분이 평온함을 주었어요. 강지혜는 순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집을 나가고 싶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요. 강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혹시 남편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출장을 가요. 3일 동안이요. 강지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완벽해요. 그 기간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이미선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 집 2층에 빈 방이 있어. 거기서 지내면.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근데 나는 내 공간이 필요해. 혼자만의 집이요. 남편이 미선이 집까지 찾아오면 안 돼. 미선이한테 피해 줄 순 없어.
강지혜는 순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 생각이 맞아요. 독립적인 공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5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인 한미경이 상담소로 왔어요. 한미경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한미경이라고 해요. 어르신 상황은 강 선생님께 들었어요. 한미경은 태블릿을 꺼내 몇 개의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역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어요.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이에요. 순자는 화면의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 작은 부엌, 화장실. 여기서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요. 제가 낼 수 있을까요? 이미선이 재빨리 말했어요. 언니, 내가 돈 보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선아. 나 돈 있어. 35년 동안 몰래 모아둔 거.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펼치자 마지막 잔액이 찍혀 있었죠. 532만 원. 제철 몰래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내 자유를 살 돈이 되는구나. 한미경이 말했어요. 충분해요, 어르신. 오늘 보러 가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네 사람은 함께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 햇빛이 들어오는 깨끗한 방이 나타났죠. 순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싱크대, 미니 냉장고, 화장실, 그리고 창문. 여기가 내 집이 될 수 있어.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쪽에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로 할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미경은 미소 지으며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은행에 가서 보증금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상담소로 돌아온 순자는 강지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지혜가 메모장에 적으며 말했어요. 수요일 아침 남편분이 출장 가시면 바로 이사를 시작하세요. 제가 이사업체 연결해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하죠? 강지혜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어요. 이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 최진우 님이에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둘 테니 전화 상담 받으세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제철이 퇴근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증거가 필요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증인 진술, 문자 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있으신 거 있으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진단서하고 관자놀이 상처 사진이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좋아요. 그거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순자는 서툰 손놀림으로 사진과 진단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야. 그 주 내내 순자는 제철 몰래 준비했습니다. 제철이 출근하면 순자는 서랍을 열고 자신의 옷가지를 조금씩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담아 이미선의 집으로 옮겼죠. 혼수 이불,
그릇, 작은 가전제품들. 35년을 함께했던 물건들이지만 순자는 미련 없이 곤란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금요일 저녁 순자는 작은 노트에 가져갈 물건 목록을 적었어요. 이불, 옷, 그릇 10개, 냄비, 프라이팬, 전기밥솥. 목록을 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나 혼자서도. 토요일 오후 이미선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언니, 수요일 아침 8시에 이사 트럭이 올 거야. 준비됐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편은 새벽 6시에 출발해. 8시면 충분해. 이미선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 자유야. 조금만 참아.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수요일이 오면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올 해방의 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수요일 새벽 6시 제철은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안방 문틈 사이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남편이 방금 나갔어. 올 수 있어? 이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언니. 30분 안에 갈게. 8시 정각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작은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미선과 이미선의 아들 준호, 그리고 이사업체 직원 2명이 순자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준비는 다 됐어요. 이사업체 직원 김대호는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가져가실 물건이 많지 않네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닐로 묶어놓은 것들이에요. 부탁드려요. 이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혼수 이불이 담긴 보따리, 옷가지가 든 박스, 그릇 10개, 작은 전기밥솥, 냄비와 프라이팬. 35년을 살았던 집에서 순자가 가져가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더는 필요 없어. 준호가 무거운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냉장고는 안 가져가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새로 사는 게 나아. 작은 거로. 이미선은 부엌에서 순자의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순자가 가장 아끼던 하얀 접시 10개였죠. 이미선이 물었어요. 언니, 이것만 가져가. 더 가져갈 거 없어? 순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더 이상 이 집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야. 1시간 뒤 이사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거실 탁자로 걸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죠. 순자는 합의서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작은 쪽지를 꺼내 놓았어요. 이제 당신 혼자 잘 사세요. 순자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위에 집 열쇠를 놓았습니다. 쨍그랑 열쇠가 나무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이제 이 집의 열쇠는 필요 없어. 순자는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깨진 벽에 금간 자국, 소파, 식탁. 35년의 세월이 이 좁은 공간에 담겨 있었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밤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35년이 끝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경비원 김철수가 순자를 알아봤죠. 김철수는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오, 순자 씨. 이사 가시나 보네요?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새로운 곳으로 가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되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순자는 경비원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모두에게 감사해. 이제 나는 자유야. 이사 트럭이 원룸으로 출발했고 짐을 푸는 작업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순자의 물건들로 채워지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선이 커튼을 달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괜찮은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좋아. 정말 좋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금요일 저녁 6시, 제철은 부산 출장을 마치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며 제철은 피곤한 얼굴로 하품을 했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순자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철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전등을 켜는 순간 제철은 얼어붙었어요. 신발장이 텅 비어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외투들이 사라져 있었죠. 뭐야? 이게... 제철은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어요. 소파와 텔레비전, 식탁은 그대로 있었지만 순자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부엌 서랍을 열어보니 그릇들이 거의 없었어요. 안방으로 뛰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제철은 거실로 돌아와 탁자를 보았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제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표지에 박혀 있었죠. 제철은 합의서를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쪽지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잘 사세요. 순자. 제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나를 떠났다고? 제철은 소파에 주저앉아 합의서를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철은 핸드폰을 꺼내 순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뚝, 뚝.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통화 연결음도 없이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번호를 바꿨어? 번호를? 제철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제철은 연락처를 뒤져 이미선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자 이미선이 받았죠. 네. 이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철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자 어디 있어?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이미선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 안전한 곳? 집이 안전한 곳이지. 당장 어디 있는지. 이미선이 제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언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철은 핸드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쾅!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죠. 제철은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2병을 꺼내 식탁에 앉았어요. 첫 병을 따서 컵 없이 마셨습니다. 순자가 날 떠났어.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철은 텅 빈 집에서 술만 마시며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철은 이혼 합의서를 다시 펼쳤어요. 맨 아래에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제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최진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제철이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내 마누라를 꼬드긴 거야? 이혼이 뭐야? 최진우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제철 씨시죠? 부인께서 이혼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합의 이혼에 동의하시면 간단히 끝나요. 제철이 소리쳤습니다. 합의? 내가 왜 합의를 해? 순자는 내 마누라야. 최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합의하지 않으시면 재판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가정폭력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증인 진술 모두 있어요. 제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진단서, 순자가 그걸 다 준비했다고? 최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재판으로 가면 위자료도 청구될 겁니다. 합의가 유리하실 거예요. 제철은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제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죠. 원룸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강지의 상담사가 보내준 문자에는 청소대행업체 정보가 적혀 있었죠. 깨끗한 세상 권미숙 팀장. 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깨끗한 세상입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강지혜 선생님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요. 권미숙 팀장은 50대 초반의 쾌활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청소업체 사무실에서 권미숙을 만났어요.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62이에요. 권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충분해요. 우리 팀에 60 넘은 분들 많아요. 오히려 일을 더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구나. 권미숙이 설명했어요. 오피스 빌딩 야간 청소예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월급은 250만 원이고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50만 원이요? 권미숙이 웃으며 말했죠. 네. 생각보다 많죠? 야간이라 수당이 붙어서 그래요. 250만 원이면 월세 내고도 남아. 그 주 월요일 저녁 6시 순자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15층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권미숙 팀장과 다른 청소원 3명이 순자를 맞이했죠. 여러분, 새로 오신 박순자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팀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어르신은 3층부터 5층까지 맡으시면 돼요. 화장실, 복도, 사무실 바닥 청소하시면 됩니다. 첫날은 서툴렀지만 순자는 정성껏 일했습니다. 걸레질, 유리창 닦기, 화장실 청소. 허리가 아팠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 노동으로 번 돈. 자정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순자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혼자서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일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급여일이 되어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순자는 숫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0만 원. 박순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처음 들어온 돈이었죠. 이게 내 돈이야. 진짜 내 돈. 낮 시간에는 이미선의 반찬 가게를 도왔습니다. 이미선의 가게 미선이네 반찬은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순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게에서 일했죠. 어느 수요일 오전 순자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최영희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미선아, 오늘은 김치찌개 있어? 이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순자 언니가 방금 끓였어요. 최영희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순자 씨 손맛이 장난 아니야.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이미선이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음식 솜씨 정말 좋아. 나중에 식당 해도 되겠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꿈이 싹트고 있었죠. 나도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3월 중순 순자는 구청 평생교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제과제빵 자격증 과정 수강생 모집. 순자는 교육원 안으로 들어가 접수처로 갔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증 과정 신청하려고요. 접수 직원은 2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신분증하고 수강료 30만 원 준비하셨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돈을 꺼냈습니다. 청소일로 번 돈이었죠.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박순자,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는 거야. 토요일 오전 10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젊은이들부터 50대 중년까지. 순자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사 이정민은 30대 남성 제빵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동안 함께 공부할 이정민입니다. 첫 수업은 기본 반죽 만들기였습니다. 순자는 강사의 설명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했어요.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의 비율, 반죽하는 방법, 발효 시간, 굽는 온도.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는 노트를 펼쳐 복습했습니다. 꼭 자격증 딸 거야. 꼭. 한편 제철은 순자를 찾기 위해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엄마 어디 있는지 아니?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평생 뭘 하셨는데 지금 찾으세요. 제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지영이 제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아빠. 엄마한테 술 먹고 폭력 휘두른 거. 이제 엄마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철은 작은 딸 수진에게도 전화했지만 대답은 똑같았죠. 변호사 최진우는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은 제철이 순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철에게 법원 문서가 도착했고 제철은 문서를 읽으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4월 첫째 주 목요일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법원 조정실 앞에서 변호사 최진우를 만났어요.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조정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진행하실 거예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쭉한 테이블 반대편에 제철이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 제철의 눈이 마주쳤죠. 제철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야. 조정위원 2명이 중앙에 앉았습니다. 60대 남성 위원이 입을 열었어요. 양측 다 오셨네요. 이혼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이혼을 원하십니까? 순자는 똑바로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원합니다. 조정위원이 제철을 바라봤어요. 남편 측은 어떻습니까? 제철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기 싫습니다. 순자, 다시 생각해봐. 순자는 제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35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조정은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자는 조정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재판은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승소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죠.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짜 자유야. 5월 말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50대 여성이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양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최진우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철의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김제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 박순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5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월요일, 순자는 제과제빵 자격증 실기 시험장에 섰습니다. 6개월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시험 과제는 식빵과 케이크 만들기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를 계량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반죽을 치대는 순자의 손은 이제 능숙했습니다. 발효 시간을 재고 오븐 온도를 확인하고 케이크 크림을 바르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시험이 끝나고 2주일 뒤 합격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62살의 나이에 홀로 선지 넉 달 만에 이룬 성과였죠. 해냈어. 정말 해냈어. 순자는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 방벽에 걸었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박순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격증을 볼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이미선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이미선은 순자를 보자마자 껴안았어요. 언니, 축하해. 진짜 대단해. 순자는 이미선의 품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미선이 순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 저기 봐. 이미선은 반찬 가게 옆 빈 점포를 가리켰습니다.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유리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어요. 여기 지난주에 임차인이 나갔어.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데 어때? 순자는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카페로 만들기에 딱 좋아 보였어요. 여기에 내 가게를 낼 수 있을까? 순자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넉 달 동안 청소일로 번 돈이 600만 원 정도 모여 있었어요.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3천만 원도 따로 통장에 있었죠. 충분해. 할 수 있어. 순자는 이미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여기 하고 싶어. 카페 하고 싶어. 이미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해, 언니. 내가 도와줄게. 6월 둘째 주 순자는 점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자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가게를 만드는 거야. 7월 한 달 동안 순자는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선과 이미선의 아들 준호가 인테리어를 도왔어요. 벽을 연한 크림색으로 칠하고 나무 테이블 4개를 놓았죠. 창가에는 화분을 두고 벽에는 순자가 직접 쓴 문구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강지의 상담사도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는 카페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멋져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제과점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도 도왔습니다. 40대 주부 김미영은 메뉴판을 예쁘게 디자인해줬고 30대 직장인 박준혁은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순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 카페 간판 제작 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성 기술자는 순자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가게 이름이 뭐예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새 출발이요. 일주일 뒤 간판이 달렸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바탕에 갈색 글씨로 순자의 새 출발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순자는 거리 건너편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새겨진 간판.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크게 소리내어 불렀어요. 순자의 새 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순자를 돌아봤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야 박순자. 62에 새로 시작하는 박순자. 8월 15일 광복절. 드디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이미선이었습니다. 이미선 뒤로 강지의 상담사, 청소업체 권미숙 팀장, 제과점 동기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언니 축하해. 어르신 오픈 축하드려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직접 구운 호두 케이크와 단호박 식빵을 내놓았어요. 케이크는 촉촉했고 식빵은 부드러웠죠. 이미선이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 날 것 같은데? 권미숙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씨, 이 정도 실력이면 프랜차이즈 카페 뺨치는데요?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생긴 빵집이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진한 커피가 추출되고 우유 거품을 올려 완성했죠.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맛있네. 여기 자주 와야겠어.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해.
내가 만든 걸. 저녁 무렵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큰딸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카페 오픈 축하해요.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사랑해요. 순자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작은 딸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최고.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사랑한다. 주말에 보자. 이튿날 아침, 순자는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오븐에 식빵 반죽을 넣고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아침 8시 아파트 경비원 김철수가 첫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카페 오픈했다며? 축하해요. 순자는 반갑게 인사하며 아메리카노를 내렸어요. 감사해요, 김 씨. 자주 오세요. 김철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카페 벽을 둘러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문구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이네요. 나도 용기 얻고 갑니다. 오후 2시쯤 30대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순자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카페라떼 한 잔이요. 순자는 커피를 내리며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여성 앞에 커피와 케이크를 놓으며 말했어요. 케이크는 서비스예요. 천천히 드세요. 여성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여성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이야기 나눌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35년 동안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그럼 어떻게?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각성, 상담사의 도움, 탈출 계획, 이혼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성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지의 상담사의 명함이었죠. 이분께 연락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은 명함을 받아들고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카페를 나간 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의 뒷모습이 조금은 가벼워 보였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자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죠. 순자는 벽에 걸린 자격증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박순자. 그 옆에는 카페 오픈 첫날 이미선이 찍어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얼굴. 나는 이제 박순자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순자. 순자는 카페 문을 잠그고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2의 나이에 찾은 자유.
35년 만에 되찾은 이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어요.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순자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새 출발을 만들 수 있어요.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